오늘 되게 특별히 저도 처음인데 그 범죄 심리학 전문이신 그 박수성 교수님께서 오셔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 주실 거예요. 그 박수성 교수님께서는 우리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 때 그 저희 영화의 그 해치 캐릭터에 관련해서 좀 자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관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박선우 역할의 정혜인 배우가 함께합니다. 사실 뭐 정혜인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시죠. 한 분씩? 죄송합니다. 한 분씩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사회를 하는 사람 아니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정말 말씀. 그 시작하기 전에 아직 지금 개봉 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개봉 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자유롭게 토크를 나눌 건데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온라인에 올리지 말아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범죄 심리학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무게가 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박선우 역의 정혜인 배우 모시겠습니다. 반응이 너무 차이 나면 좀 저희가 좀 네, 앉으셔서 인사해 주시죠. 와,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긴장되는데. 예, 우선 베테랑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선우를 연기한 정혜인입니다.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편하게 대화하고 저희 그냥 즐겁게 얘기 나누면서 수다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인사를 다 나눴고요. 그 영등포 CGV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되니까 좀 감개무량한 것이 그 박선우가 민강훈을 체포하러 그 빗속에서 결투를 벌이는 장면 있잖아요. 그 내부의 그 마약 소굴은 인천에 있는 한 시장에서 촬영을 했고 빗속의 옥상 장면은 이 영등포 시장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지난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배우들이 고생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극장으로 오는데 그 시장 앞을 지나오는데 좀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지옥 같았던 곳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관객분들 만날 때 이 촬영했던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박지성 교수님께서 관람하신 베테랑 2와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죠. 어떻게 보셨고 범죄 심리학자로서 어떤 부분이 흥미롭고 하셨었는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처음 본 게 2년 전이고요. 그래서 22년 9월 27일 버전의 시나리오를 제가 읽고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요. 사실 그때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어떤 감동보다 더 그리고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오는 많은 살인 예고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사이버 레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사실 2년 전에도 사회 문제였지만 작년 여름
시연을 부르짖는 사이버 레카 관련한 또 문제가 불거져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시나리오에 담겨있던 사회적 문제가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더 심각해진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베테랑 원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그 영화 안에 잘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역시나 베테랑 2에서도 어떤 그런 시대 사회와 관련된 문제의식 이런 게 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박 교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 배우님은 어떻게? 우선 저도 이제 카니에스 영화를 보고 근데 그때는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즐길 수도 없고 엊그저께 이제 언론 시작할 때 처음 봤는데 정말 지금 사회에서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예를 들면 언론상에서 많이 팽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녀사냥 같은 그런 일들이 어쨌든 유튜버 사이버레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로 이렇게 몰입을 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자기의 정확하거나 뭔가 주관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박선우를 연기하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마녀사냥의 심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심에 있고 이제 영화 제목처럼 집행자지만 제가 집행을 할 텐데 과연 그 집행이 옳은 집행인지 나쁜 집행인지 그리고 결과 판단을 그게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퀘스천 마크가 뜨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정인 배우가 연기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장르영화에서 이렇게 그 빌런의 역할을 만들어 놓고 그의 사연과 뭐 원인과 뭐 이런 것들 또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춰버리고 저는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대체 이 인물이 왜 그런 거야 이게 막 궁금해 미치길 바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굉장히 두려워하는 공포의 지점 중에 하나가 원인을 알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고 어떤 규명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그 공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발생했던 그 시청 앞 이 질주하는 차량 사건 같은 경우 인도로 돌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건 같은 경우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게 날벼락이에요. 아무 인과관계가 없이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인과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비극들,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진행 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서 다가오는 그것은 범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떤 재난의 형태일 수도 있고 한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 공개되기 전까지 정인의 배우의 역할이 빌런이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고했었던 이유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빌런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빌런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것이 사회적 여파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 주변의 리액션들이 전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형사의 입장에서 오히려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정체를 가진 자를 상대할 때 훨씬 더 큰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인 배우한테 배우 정인에게 우리가 시나리오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신이 있는 버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지워버리고 간 것이 오히려 이 해치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존재함으로써 전달되는 공포를 영화 속에 담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배우한테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오히려 제가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이해할 때 이제 배우 입장으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뚜렷한 것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면서 맞춰가는 재미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빌런에게 뭔가 사연과 이런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었고, 결국 사연이 생기면 이게 빌런이 아니고 선열일 텐데 관객분들은 또 그러면 이 서사 혹은 이 사연에 흔들릴 텐데,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선택이 저는 정말 옳으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좀 힘들었다. 아니, 그래서 얘기하잖아, 힘들었을 거라고 내가. 근데 그랬기 때문에 맑은 눈의 광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 포착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 뭐 이런 상태로 연기를 막 하니까 전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지성 교수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되게 필요했어요. 저 스스로도 되게 좀 이게 위험할 수 있는 도전이다 싶어서, 과연 이런 세팅으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인물이 가능한 인물인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서 박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무슨 인연이 없었잖아요. 근데 연락드리고 잠을 얻었죠. 그런 의미에서 박 교수님께서 보신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의 해치,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의 해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박 교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이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 초반에 박선우가 처음 합류하는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박선우라는 사람에 대한 사실 알 수 없는 어떤 공포가 사실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같이 저녁을 먹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사실 이 박선우 혹은 이제 해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는 감정의 깊이나 폭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별로 공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남들은 굉장히 슬퍼하는 상황에서 별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척을 하는 걸 이제 학습해요. 근데 그 화기애애한 저녁 먹는 분위기에서 사실은 대화를 하는데, 이 박선호가 짓는 미소가 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어색함을 팀원들이 또 감지하고 이게 뭘까라고 잠깐 이제 멈칫했다면, 사실 이제 그날 거의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린 친구, 미숙한 친구라고 봤을 때 이게 감정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이런 건지, 우리가 처음 이 친구를 만나서 이런 건지, 어려서 이런 건지, 사실 그 미묘하게 뭔가가 맞지 않는 느낌이나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 좀 그 영화 뒤로 갈수록 이제 서도철 형사가 뭔가 좀 이상하다, 박승우라는 사람이 점점 좀 선을 넘고 점점 그 어떤 벗어난 행동을 한다라는 걸 이제 서도철 형사가 점점 이 뒷부분에 깨닫는 그 장면들이 이제 계속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좀 꽂혔던 대사 중에 하나가 서도철이 박선우한테 너 사람을 잘 모르지? 라고 물어보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이 이제 좀 확신으로 넘어가고, 저도 그 대사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실 저는 좋은 영화는
그리고 계속 관객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 사람 잘 모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은 정의를 처단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좀 공감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 관점에서 보면 내가 보는 관점과는 다를 수 있다. 내가 느끼는 관점과는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서도처럼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사람들과 많이 부딪혀왔고 또 사실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런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너 사람 잘 모르지라고 했을 때는 너가 마치 뭔가 잘 안다는 듯이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옳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너 교류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어떤 간파한 데서 나오는 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사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는데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제 저는 삼자고 어떤 이해가 충돌한 당사자들이 막 좀 격렬한 논쟁이 붙었는데 좀 분위기가 막 되게 험악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딱 종결쯤 돼서 그 대사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누구씨 사람 잘 모르죠 하니까 그냥 종결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좀 인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이렇게 좀 채집을 해놓고서는 언제 나중에 써먹어야지 언제 써볼까? 막 이러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쓰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이 사실 영화 속에서 보면 해치가 소도 처리했던 말들을 다 채집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 터널에서 그걸 녹음했던 걸 틀잖아요. 근데 그 녹음된 내용만을 보자면 그리고 그 해치가 자기가 채집해놓은 그 자료들만 편집해서 보자면 소도 처리 해치여도 전혀 모방할 정도죠. 그러니까 박선우는 서도철과 자기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서도철 역시 박선우를 처음에 뭐 일면식도 없었던 친구한테 딱 꽂힌 이유가 그 대사에도 나오지만 자기와 같은 과에 MBTI가 같은 종류의 인간일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둘 다 몰랐던 것은 뭐냐면 뭐 범죄자다 법의 집행자다를 떠나서 박선우는 그 손호철이 지켜야 될 가치가 되게 여러 가지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데이터로 봤을 때 손호철이라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의 길 안에서 당연히 자기의 자식을 구하는 길을 선택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 밖에 있는 범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직업 윤리를 지키는 형사로서의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것에 반응하는 이 정말 그 자연인으로서 그 인간의 기질 자체가 박선우의 데이터에 없는 유형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선우는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노고가 되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즐기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이기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의 그 집요함이 저는 이거를 박선우를 제동을 걸고 자기의 선택을 그런 식의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순간에 그 선우가 계속 자기한테 압박을 줬던 것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선우가 계산을 못했던 거 하나는
동료들과의 우정이라는 개념을 놓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료들이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 우진이를 구해내고 오 팀장이 막 그 현장으로 출동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박선호가 그때 놓쳤던 거예요. 되게 꼼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도철은 그러니까 딱 동료들이 현장에서 자기 아이를 구하는 걸 보고 자 네가 알고 있는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사를 거기에 배치를 했었죠.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가 놓쳤던 제가 아니라 박선우가 놓쳤던 그 실수가 정확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박선우를 연기하면서 나르시즘과 또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충분히 다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보통 자기가 다 계획하고 다 모든 거를 조종하고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건데 영화 초반부부터 제가 알 수 없는 미소 내지는 여유 넘치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제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 파악이 끝났고 다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계속 촬영하면서도 계속 실실거리면서 웃었는데 뭐 지금은 웃는 거라고 좀 다르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뭐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이어질 때의 그 쾌감이 혼자 자아도취인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반면에 이 정해놓은 틀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감정은 알지만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뭐랄까 이런 나르시즘 내지는 또 자기 덫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산을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장이 씨가 걸려 자빠진 것처럼. 예 그리고 이런 사람 박선호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아예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정말 이런 상황이 없을 것 같은 호인이었다가도 모든 게 계획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고 느꼈을 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삐죽삐죽 나왔던 게 이제 아마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남산에서의 잠깐 그 모습들 그리고 마약수골 그리고 또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평정심을 찾고 뭔가 내 뜻대로 될 것 같았는데 터널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죠. 지금 이 정인 배우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연기할 때 준비한 자료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힌트가 박지성 교수님한테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출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이를테면 지금 정인 배우가 얘기한 어떤 결벽증 같은 것들, 나르시즘.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 이런 류의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찍혀있는 CCTV를 보면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습을. 그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박선우 혹은 해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쨌건 교수님도 저희한테 이제 뭔가를 떠주셨기 때문에 답을 못 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 구현된 이런 해치의 모습이 실제 이런 유사한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과 어떤 공통점과 혹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 핵심은 통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에서 박선우의 어떤 과거나 서사가 왜 나오지 않느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영화를 잘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형성된 사람이라는 걸 이제 관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선호 같은 사람은 권력, 힘, 통제 여기에 대한 욕구, 집착이 굉장히 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유명해진 게 UFC 승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격투기라든지 그 힘, 신체적인 힘에 대한 어떤 욕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인과응보의 액션 씬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힘을 넘어가는 과도한 종류, 과도한 이제 정도의 폭력성, 가학성 여기까지 이제 가는 장면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서도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걸 캐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이 된 것 자체가 위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를 이제 저지르고자 하는데 사실은 경찰이라는 그 국가에서 주어진 권력, 지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유영철도 이제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서 갖고 다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실 대사 중에 그 박선호가 서도철 형사한테 사실 저는 형님이 조태호 잡는 걸 보고 경찰이 된 거다, 형사가 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대사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 조태호를 때려잡는 저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경찰이 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박선호의 어떤 힘이나 권력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조태호라는 이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을 서도철이 때려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끌어내리는 그 힘에 매료돼서 사실은 나도 형사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저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다음에 인터뷰할 때 써볼게요. 아니 그렇게 생각 그거 좋은데. 아니 무의식으로 생각 못했어. 그거 내일 써먹자 우리 인터뷰. 무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 2년 전부터 이제 써있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폰 복제하는 거를 저는 사실 이 박선호가 소름 끼쳤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폰 복제하라고 서도철 형사한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무시 그 경찰한테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라고 서도철 형사한테 저희가 위인 그 선배한테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해치가 하는 행동이 그거죠. 살인으로 불법으로 내가 정의를 실현하니까 근데 결국은 폰을 복제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경찰한테 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서도철을 도청하고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도청, 감시 이런 것들이 경력이 훨씬 더 많고 경험이 더 많은 서도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서도철의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폰을 이제 복제해서 근데 거기에도 사실 통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 박선호를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뭔가 힘이나 권력이나 통제에 대한 열망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이기보다는 정말 열혈 형사가 될 만한 패기가 있는 젊은 어떤 형사 정도로 이제 봤던 사람인데 이 영화 중반으로 가면서 이 사람이 보이는 폭력성, 가학성 이런 것들이 아 이 사람이 손을 계속 놓는구나 위험한 인물이구나 그걸 또 제야마자 캐치하는 데 서도철 이어서 그런 면에서 박선호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연쇄살인범이 됐다라는 걸 영화 속에 살펴서 보여주지 않아도 이 정도로 권력이나 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면 어린 시절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서도철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박선호의 어린 시절을 또 생각해볼 수 있는데 대사 중에 이제 적극 대응해도 됩니까?라고 서도철한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도 그 대사도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적극 대응해도 됩니까?라고 해놓고 사실은 과도한 대응을 하잖아요. 엄청난 또 각성을 이제 보이면서 사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는 승인을 받는 거죠. 서도철한테. 그래서 왜 자기가
대응을 뭐 하려면 자기가 이제 판단해 하면 되는데 서도철한테 굳이 그거 허락을 받니? 그래서 서도철 때문에 형사가 됐고 서도철한테 어떤 승리를 갖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봤을 때는 아 어린 시절에 뭐 아버지와의 관계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상상해볼 수 있는 거죠.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실 적극 대응해도 됩니다.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대설이기도 한데 책임을 서도철한테 전가하는 맞아요. 굉장히 좀 교묘한.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관객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시간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들이 뭐 잘못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이 맞다고 때릴 때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 있어요. 그러면 한 대 맞으려고 그러면 네가 한 대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해 이러고 때리고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네, 그 관객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J열 5번. 네, 지금 손님이라고 할 뻔했어. 그 관객분. 질문 있으신데 J열 5번 어디 계시죠? J열 5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선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처음에 그 캐릭터 디자인할 때 자문 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꼭 이것만은 넣고 싶다 하셨던 행동이나 성격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 좀 전에 이제 정혜연 배우님께서 그 사이코패스적인 특성과 함께 나르시시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해치가 하는 행동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내가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인데 또 그게 좀 영화에서 표현이 굉장히 좀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거울 보는 장면을 원래 그 전소장이 이제 안전가옥으로 갔을 때 그 박선우가 거기서 이제 문을 잠그고 숨을 씻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서 이제 거울을 보고 열쇠를 숨기는 장면까지가 그 컷을 다 찍었었는데 그때 사실은 되게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거기서 보면 그 박선우가 되게 디테일 연기를 정인 배우가 잘해준 게 그 비누를 집을 때 이게 공용으로 쓰는 비누니까 우리가 왜 그런 공용 화장실 가면 그 원래 색깔을 알 수 없는 형태의 비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결벽증이 있어서 이 비누를 쓰는 게 더 청결해지는 건지 지저분해지는지에 대한 확실히 그걸 머뭇머뭇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디렉션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결벽증이 있는 캐릭터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머뭇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 거울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제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고 거울을 선택하거나 손 씻는 걸 선택을 해야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내 속이 어땠겠냐고. 근데 이게 많이 먹어버릴 걸 이거 너무 이렇게 아니 초반 촬영이어가지고 이게 또 배우한테 막 좀 멋있게 이렇게 리테이크를 가는 이유가 좀 멋있어야 되는데 자기야 우리가 이거 좀 짧게 해가지고 이건 좀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좀 촬영 시간이 촉박해서 리테이크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집에서 그 거울을 이렇게 자기 거울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사실 되게 섬찟했었는데 손 씻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 머뭇거리는 거.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좀 미안한 게 정혜인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는데 제가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안 돼서 표현을 못한 게 그 같이 형사들하고 밥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인간이 결벽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그 정혜인 배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좀 그 키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 뭐 얘기를 들 때 정혜인 배우가 이렇게 막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약간 그 다리를 떠는 것 같이 이렇게 몸을 좀 떠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알고 보면 정혜인 배우가 수저를 계속 닦아요. 근데 저는 이 배우가 수저를 닦는지를 모르고
자기 왜 이렇게 다리를 떠는 거야? 다리 떨지 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너무 열심히 막 수제를 받고 있는 거. 그래서 감독으로서 약간 창피해가지고 그래? 좋아 계속해.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2열 10번 관객분. 네 마이크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전달하실 때 계단 조심해주세요. 네, 우영하고 싶은 분은 계단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님께서 엣지 캐릭터를 이해할 때 교수님 자문 말고 도움이 되는 게 있었는지. 네. 교수님 자문을 듣고 또 제가 큰 기종을 잡았고 거기서 조금씩 장가지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소시오패스 성향에 가까웠고 사이코패스는 이제 감정을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그런 사람 특징을 보니까 범죄자들을 제가 좀 이렇게 프로파일러 분들께서 해외에도 그렇고 이렇게 연담을 하는 영상을 제가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공통적으로 시선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빨리 감기 돼 있고 1시간, 2시간 되는데 거의 이 자세로 가만히 있는데 고개만 조금씩 움직이고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로봇도 아니고 왜 저럴까 보니까 이 시선에 머무는 곳이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연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중반부터 많은데 이 눈 사이로 조그마한 사이로 보여야 되는 게 전부여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감독님이랑도 앵글에 따라서 좀 얘기를 많이 저희가 했었는데 제가 잠깐 눈을 깜빡인다거나 위를 본다거나 잠깐 옆을 흘겨 본다거나 초반에도 다 같이 고깃집에서 밥 먹을 때도 제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무슨 사람 그러니까 애정하는 사이가 아닌 그냥 보편적인 사이에서 사람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보통 얘기하다가 신경을 좀 빼기도 하고 다시 보고 하잖아요. 근데 눈을 계속 쳐다보고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대요. 근데 저는 박선우를 연기할 때 그거를 좀 캐치했거든요. 사람 계속 쳐다보면 그 싸운다는 일이에요. 네. 집에서 그렇게 항상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싸운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맑게 웃으면 시비 거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웃어서 싸웠나? 쪼개냐 이러고.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좀 이렇게 사람 쳐다볼 때 오랜 시간 쳐다보면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쳐다보면 당하면 저도 좀 불쾌할 것 같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혜인 배우님이 겸손까지 갖추셔서 사실 제가 한 역할은 정말 미미하고요. 이 박선우나 해치 역할에 대한 캐릭터 이거는 사실 우리 배우님께서 다 하신 거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전율을 느꼈던 장면은 그때 해치 잡았습니다. 딱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도 처리하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 잡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서도 처리만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고 사실 이게 해치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겠다는 듯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는 정말 나르시시즘의 극치. 어떻게 보면 본색을 좀 그래서 정말 뭔가 잘못됐구나를 또 서도철이 느끼게 되는 단서가 되는 그 씬도 굉장히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나요? 네. N열 19번 관객분. 네. 네. 정혜윤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르시시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거든요. 본체가 팬클럽에서 나오셨죠? 아닙니다.
사람만 위해서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박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저는 정의인의 내면에 해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가장 거울을 많이 보면서 준비했던 작품이 베테랑 2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하세요 여기서. 하셨습니다. 정말 솔직히 수가 없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연기하면서 화면에 제가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올지를 신경 쓰면서 하는 스타일의 배우는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편인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유독 타이트 스틸 클로즈가 많았고 조금만 하면 앵글을 벗어나는 이제 감독님께서 촬영하셨던 특이한 촬영 기법도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고정된 상태에서 정해진 안에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칭찬받잖아. 그래서 거울을 왜 봤냐면요, 제가 그 제 얼굴 근육을 제 생각대로 제 통제하에 어디를 움직이면 어디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이상한 표정과 처음 낯선 표정 이런 눈빛들을 연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심도 있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게 했어요. 아니 그 정인 배우가 제가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데 살짝 바보예요.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못하면 제가 요구를 안 할 텐데 계속 요구를 하는 대로 이거를 다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계속 거기서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같이 하는 동료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좋은 방식으로 자극하는 계속 자신이 피사체로서 어떻게 영화 속에 담길지에 대해서 그 다양한 파트의 사람들 이때는 뭐 분장, 의상, 미술, 촬영, 조명 각자 뭐 녹음 목소리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파트의 사람들이 이 배우를 이 자기들의 오브제로 막 사용하고 싶게 만드는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잘못이지 뭐. 그것도 감독님께서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영화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제가 민강원한테 자료를 넘기고 레이저 포인트를 주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 정말 너무 추웠거든요. 그 찍을 때. 근데 감독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정배우 여기서 한번 춤도 한번 춰보는 게 어때? 그쪽 또 감독님께서 시키면 해야죠. 충실히 열심히 또 추고 정배우 갑자기 여기서 웃다가 울면 어떨까? 예, 하시신가? 얘기하면 바로 해요. 막 웃다가 눈물이 이렇게 막 흘려요. 그 실제로 찍었었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데 저희 코로나 때 그 저희 장모님께서 되게 고생스럽게 좀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첫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배우의 되게 좀 복잡 미묘한 상태의 장면을 영화상 굉장히 결정적인 트위스트가 되는 장면인데 저도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찍어서 이 자리에서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근데 오히려 그 제가 이제 웃으면서 눈 것보다는 그 제가 어정쩡하게 서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풀샷을 저는 쓰신 게 너무 좋았어요. 보면서. 하여튼 감독으로서는 정배우 같은 배우가 너무 좋은 것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걸 이상으로 막 해주니까 그리고 되게 고마운 게 지금도 연출자의 선택이 다 옳을 때는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토론을 하고 뭐 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감독이 결국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되게 존중해줘요.
그게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촬영 준비한 과정, 촬영 내내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F열 6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해치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마스크를 벗고 눈을 마주치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범죄자가 얼굴 노출하는 게 저는 인상이 좀 깊었어서 그것은 자신이 처형하는 대상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자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 사람의 그 살아있는 순간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면 거기가 끝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었다면 이 사람이 마감하면서 갖는 얼굴은 어쩌면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자신이 처형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처형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감독님 원래 이게 감독님이 쓰셨던 대사가 있었잖아요. 맞아. 없어졌지만 근데 오히려 그 대사가 없어져서 이러한 또 질문들도 나옵니다. 그 전에는 그 처형 대상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정리를 해줬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약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원래 대사가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니 이제 이거를 삭제시키고 이거를 그냥 마스크를 벗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 주셔서 근데 저는 그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 끝난다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K열 5번 관객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해치가 다른 범죄자들한테 자기 범죄를 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그 해치라는 실체가 좀 정의롭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왜 해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지 다시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치의 비하인드와 그 해치의 최종 목적은 해치의 실제 목적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정의 구현인 것 같지만 저는 해치가 근본적으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더 즐기는 그의 목적은 그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가면 투이라는 인물을 처형할 때 해치도 알아요. 그 투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냥 어떤 시민 여론이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것을 하지만 이 사람은 투이를 희생양 삼아서 자신이 행하던 방식대로 처형을 한 다음에 그 해치의 본래의 계획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몇 번 더 진행을 시킨 다음 시민들한테 돌려준 거, 그 실체를 까발리면서 자 당신들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잖아. 정부는 해달라는 대로 했잖아. 했는데 자 알고 보면 진짜는 이거야. 자 당신들이 부르시는 정의가 뭐야? 당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신념이라는 거의 실체가 뭐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혼란이 순수한 혼란이 저는 이 사람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걸 써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동 걸린 게 서도철이라는 이제 의외의 사람을 만나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든 비하인드 안에는 여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뭐 떡밥투척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 초도가 있는 상태고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뭐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 실제로 그 궁금했던 것을 풀어나갈
영화를 너무 속보이게 장사하는 교수님께서 마시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연쇄살인에 대한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연쇄살인이라는 어떤 뭐 주제, 도구 이걸 통해서 이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에 대한 시민들,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혼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작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해치라는 인물은 사실은 자기가 했던 그 죄를 누구에게라도 뒤집었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의 인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인물이 이렇게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뭐가 옳고 그른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분명하지 않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관객들은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의문을 갖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저기 저희 홍보팀에서 스포멘트가 될 수 있는 거 한 번 더 좀 신경 써달라고 지금 요청이 와서요. 신경 써주시. 근데 뭐가 스포지? 알아서 어떻게 좀 잘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추석 연휴에 이제 개봉할 곧 이제 추석인데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시고 좀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 인사 한 마디씩 해주시고 끝낼까요? 네. 정배우. 네. 우선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위험합니다. 부르시면.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개봉 전부터 내어주셔서 이렇게 특별한 또 집이라는 또 소중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가올 추석 베테랑 2와 함께 풍성하고 시원하고 통쾌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베테랑 2를 보고 주말에 다시 베테랑 1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베테랑 시리즈를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영화구나. 사실 베테랑 2를 지금 한 번 또 볼 생각인데 그 한 가지 이 영화에서 정해인 배우의 역할, 박사무라는 사람의 역할, 그리고 누가 빌런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거 조심해 주십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추석에 모두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베테랑 2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한 시간 귀가 즐거운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